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위수한 35살의 회사원이다. 아내의 이름은 부정혜 31살이다. 최근에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 결혼 2년 차로 아이는 아직 없었다. 그런데 요즘 아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그거 참, 밥 먹을 때만이라도 핸드폰에서 눈 좀 떼는 게 어때? 이게 뭐 어때서? 내가 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파트 근무하면서 돈까지 버는데 내가 내 핸드폰 보는 것도 맘대로 못해? 나는 가볍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버럭 화를 내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갑자기 파트 근무를 하겠다고 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잖아. 그리고 사무실에서 파트 근무하는 거면 집에서 가까운 곳도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멀긴 뭐가 멀어. 지하철로 겨우 30분인데. 이런 식으로 아내와 말다툼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맞벌이 부부가 되니 얼굴 볼 시간이 줄어서 그런 거려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아내의 귀갈 시간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혹시 딴 남자가 생긴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했다. 동료가 같이 밥 먹고 해서 라든가 오늘 잔업해야 돼 라든가 매번 그럴듯한 핑계를 대긴 됐지만 나는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봤다. 하지만 불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상간남과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건 전혀 없었다. 메시지도 수시로 삭제하는지 역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불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분명 뭔가 있는데. 소개팅 앱 그것도 3개씩이나. 아내가 한시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건 이 소개팅 앱을 눈팅하느라고 그랬던 게 분명했다. 그렇지만 앱에서도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대화 내용도 전부 삭제하는 건지 다른 곳에 저장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소개팅 앱에 등록한 것만 가지고 불륜 증거라고 주장하기에는 턱없이 빈약한 느낌이 들었다. 이걸로는 위자료 청구는 어림도 없을 게 뻔했다. 그럼 이제 어쩐다. 나는 아내가 사용하는 소개팅 앱에 직접 등록해보기로 했다. 이름은 가명이 좋겠지? 한수위로 하자. 본명을 뒤집어서 대강 가명을 지었다. 프로필은 35살의 회사원, 기혼자로 적었고 사실대로 기재했다. 의외로 아내 프로필을 쉽게 발견했다. 아내의 프로필도 팩트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메시지를 보내볼까나. 앞뒤 다 생략한 무의미한 말들을 주고받으며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갔다. 갑자기 깊숙하게 들어가면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며칠 간격을 두고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다. 한수희라고 합니다. 아내 모르게 그쪽하고 만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나는 소개팅 앱에 푹 빠져있는 아내를 낚기 위해서 밑밥을 깔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아내의 대답은 빨랐다. 제가 이래봬도 베테랑이거든요.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 둘이 따로 만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요? 바로 걸려들 줄 알았는데 아내도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진 않았다. 하지만 아내가 불륜 중이란 걸 알아내는 데는 성공했다. 다음날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는 중이었다. 아내가 핸드폰을 보다가 말고 고개를 들더니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일요일 날 나 친구 만나러 가도 되지? 집에 좀 늦게 올 것 같긴 한데 괜찮지? 얼마나 늦게 올 건데? 몇 시쯤? 늦어도 8시엔 들어올 생각이야. 예전 같으면 그럼 저녁은 나랑 같이 먹으려고 그런 건가? 라고 살짝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에 들어오면 의심받을까봐 안전하게 8시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걸 이미 간파했다. 아내는 불륜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름 최대한 경계하면서 행동하는 것 같았다. 일요일 심야 시간, 나는 소개팅 앱으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물론 가명 아이디를 이용했다. 아내가 오늘 불륜남과 만난 게 사실이라면 기분이 업되어 있을 게 분명했다. 어쨌든 파트 근무하는 곳에서 불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테고 남편인 나한테 수다를 못 떠는 건 당연지사고 그렇다면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지 않을까? 라고 상상해봤다. 나는 거짓으로 불륜 실패담을 꾸며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화두를 불륜으로 유도했다. 실은 얼마 전에 한밤중에 아내한테 불륜을 들킬 뻔했어요. 자주 듣는 얘기예요. 불륜 초보자가 흔히 겪는 일이에요.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명심하세요. 그런 작은 일이 발단돼서 들키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역시 베테랑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전문가다우세요.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기분이 한껏 고조되어 있었다. 대답이 평소보다 훨씬 빨랐다. 핸드폰의 결정적인 증거는 절대 남겨두지 않을 것. 귀가 시간은 적정 시간을 지킬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대처할 것. 이것만 조심하면 불륜을 들키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우리 남편처럼 멍청한 타입이라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할까요? 네, 제가 몇 달 정도 불륜을 해보고 터득한 이론이에요. 자신만만함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계속해서 아내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아내의 불륜 노하우를 덜어 칭찬도 하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아내와 더욱 친분을 쌓았다. 이쯤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우선은 불륜남과 관련된 것부터 캐내기로 했다. 어떤 분하고 만나는 중이세요? 라고 물으면 당연히 경계심이 발동해서 한 발 물러나겠지. 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은 출세가도에 올라섰어요. 인류대학을 나왔고 찐 엘리트거든요. 머지않아 분명히 본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예요. 아내는 불륜남의 자랑을 끝도 없이 늘어놨다. 그래도 불륜남의 본명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함구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분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이걸로 만났죠. 소개팅 앱으로. 그래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에서 파트 근무 중인걸요. 다 계획이 있었죠.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파트 근무를 하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게 그렇게 됐던 거였군. 파트 근무를 하다가 불륜남을 만난 게 아니라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자를 따라서 더 자주 만나려고 일부러 파트 근무를 시작했다니. 그런 방법을 구사할 줄이야. 기분은 더럽지만 아내의 대범함에 감탄했다. 아내는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진짜 아내를 전혀 모르는 제3자였다면 파트 근무지의 상사라는 정보만으로는 누군지 특정 지을 수 없었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제3자가 아니다. 자, 다음은 흥신소. 나는 흥신소에 의뢰했다. 아내가 파트 근무지의 상사와 불륜 중이란 사실을 알려준 후 손쉽게 증거 사진을 손에 넣었다. 불륜남의 신상 정보도 입수했다. 변호사에게 상의하자 위자료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던 무렵 아내한테서 작업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간이 되면 언제 한번 볼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증거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답신을 보냈다. 네, 저도 꼭 만나보고 싶어요. 마침내 약속한 당일 약속 장소로 정한 카페 분위기를 염탐해보니 아내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아내는 감기 걸린 사원이 있어서 대신 출근해야 돼. 라고 알리바이를 댔었다. 하지만 실제는 카페에서 여유있게 차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 매사가 거짓인 아내에게 새삼스럽게 분노가 일어났지만 냉정해지자, 침착하자 라고 다독이고 또 다독였다. 서로의 얼굴은 앱에서도 비공개였기 때문에 일종의 표시로 특정 모자를 착용하기로 미리 약속해뒀다. 나는 검은색, 아내는 흰색이었다. 오늘 약속을 위해 구매한 캡이 넓은 검은 모자를 쓰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주저없이 아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고 앞자리에 앉았다. 어머, 한수희 씨? 인사하다 말고 아내는 표정이 굳었다. 한수희가 아니라 위수환이란 걸 알아봤겠지.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아내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출입구 쪽을 연신 돌아보며 불안해했다. 곧 약속 시간은 다 됐고 행여 불륜남이 나타나면 어쩌나 불안해서 미칠 지경인 게 분명했다. 나는 아내가 물어본 말은 무시하고 모자를 벗은 후 자기소개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한수희입니다. 내가 가명을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당신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검은색 모자를 흔들어 보였다. 그제야 아내는 자기가 속았다는 걸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다. 처음엔 당황해서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당신은 나를 아주 멍청하고 둔한 놈으로 취급한 것 같은데 나한테 속은 기분이 어때? 당신이 이것저것 열심히 대답해준 덕분에 힘 안 들이고 불륜남 정보도 입수했고 불륜 증거도 다 확보했어. 어떻게 아내를 속일 수가 있어? 진짜 최악이야. 남편 속이고 불륜한 아내가 할 말은 아닐 텐데 아내는 할 말이 없어지자 씩씩거리기만 했다. 이혼으로 귀결됐고
위자료는 전처와 불륜남에게 3천만 원씩 받았다. 실제로 출세할 기회가 있었던 불륜남은 회사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퇴사했다고 한다. 불륜남에게 전처는 소개팅 앱으로 적당히 만나서 즐기는 게 목적이었을 뿐 결국 전처는 놈에게 버려졌다. 그러자 다시 나한테 왔지만 나도 거절했다. 전처는 버릇을 못 버리고 소개팅 앱으로 여전히 남자들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에는 결혼까지 가능한 남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역시 본인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남조아. 남편 왕재수와 4살이 된 딸아이 다솜이,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5 식구를 둔 전업주부이다. 다행이라면 시부모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딸아이 유치원 엄마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생활면에서 아무 불만 없이 순탄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4살이 된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은 내가 혹시라도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는 편이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잔업을 한다면서 늦게 오는 날이 많아졌다. 남편 회사는 잔업이 없다는 점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회사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잔업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평사원인 남편은 한 번도 출장을 간 적이 없었는데도 뜬금없이 출장이라고 하고 3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딸아이에게 무관심했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확 줄어들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서 알고 지내는 한진자 씨가 카페에서 잠깐 보자며 연락이 왔다. 한진자 씨와는 단둘이 카페에서 만날 정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오히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한진자 씨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기가 센 편이었는데 남편이 엘리트라는 걸 늘 자랑했고 돈 많은 티를 팍팍 내면서 분위기를 흐렸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엄마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 1호였고 나도 되도록 멀리하려고 하는 편이었다. 그렇다고 애들끼리 친한 사이도 아닌데 왜 나만 따로 보자고 연락을 한 건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보자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속으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먼저 와있던 한진자 씨는 나를 향해 손짓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웃으면서 자리에 앉자 한진자 씨가 오늘은 자기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라고 했다. 내가 중요한 얘기가 뭔데요? 라고 하자 나 실은 자기 남편하고 만나는 중이야 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라고 별일 아닌 듯 나름 웃으면서 넘기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한진자 씨는 정색하면서 우리 사귀는 사이라고 진짜로! 라고 하는 순간 요즘 남편의 의심스러웠던 행동들이 떠올랐다. 남편이 유치원 엄마인 여자와 불륜 중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한진자 씨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충격받고 할 말을 잃은 나에게 한진자 씨는 계속해서 위자료 5천 줄게. 재수 씨하고 당장 이혼해 줄래? 그러겠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일시금으로 입금해 줄게.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그 돈을 전부 일시금으로요? 라고 물었고 내가 빈말하는 거 봤어? 라면서 진자 씨는 호탕하게 말했다.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는 건지 반신반의하면서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각서를 받았다. 위자료와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도 적어놓고 사인에 도장까지 찍었다. 한진자 씨와는 얘기가 끝났고 이제 남편한테 확인하는 일만 남았다. 남편은 오늘도 늦게까지 안 들어왔지만 안 자고 기다렸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들어온 남편에게 당신 숨기는 거 없어? 라고 돌직구로 묻자 이미 다 들었는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아, 나 바람난 것 때문에? 라고 뻔뻔하게. 그 모습에 분노가 올라왔지만 한진자 씨에게 이혼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남편은 진짜는 돈이 많으니까 당신 위자료 두둑하게 챙길 수 있을 텐데 그럼 하자는 대로 해줘서 나쁠 거 없는 거 아니야? 라며 남의 일 말하듯이 했다. 나와 딸아이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는 남편의 뻔뻔함에 분노가 폭발한 나는 누가 들으면 눈먼 돈 들어오는 줄? 먼저 당신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예의지! 라고 남편한테 소리쳤다. 그러자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불륜관계가 시작된 경위에 대해서 털어놨다. 남편은 유치원 운동회 때 얼굴을 익히게 된 한진자 씨와 우연히 자주 가던 바에서 만나게 된 걸 계기로 친해졌다고 한다. 그렇게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한진자 씨가 자기 남편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고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하다 보니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다는 거였다. 결국 불륜관계로 변질된 후 얼마 안 돼서 한진자 씨가 이혼하고 나하고 살자 라고 했고 위자료며 양육비까지 모두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한다. 남편은 그 말에 전적으로 기대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본인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아무 죄책감도 없이 가족을 버리려는 저 태도, 겨우 저런 인간이었다니. 남편한테 인간으로서 실망한 나는 다솜이 데리고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하고 미련 없이 이혼에 동의했다. 다음날 딸아이를 일찍 재우고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시부모님께 이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했다. 남편이 유치원 엄마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재수랑은 이참에 연을 끊을 테니까 이혼하더라도 우리 다솜이는 만나게 해줄 수 없겠니? 라며 눈물을 글썽이면서 부탁하셨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시부모님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드린 후 다음날 짐을 챙겨서 시댁에서 나왔다. 다행히 친정이 딸아이 유치원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친정으로 온 후에도 당장 곤란할 일은 없었다. 이혼 서류를 시댁 주소로 보내고 위자료와 양육비가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한진자와 왕재수 두 사람이 친정으로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전 남편이 부탁인데 위자료하고 양육비 금액을 하향 조정해주면 안 될까 해서 라고 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한진자가 실은 내가 착각했었어. 난 이혼하면 무조건 여자가 위자료를 받는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이혼하니까 남편이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했지 뭐야? 그래서 전에 말했던 5천만 원은 없었던 걸로 하자고 라며 어이없고 황당한 말을 연속으로 뱉어냈다. 무엇보다 상식 이하의 의식 수준이 경악스러웠지만 한진자 씨에게 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어요? 이혼의 원인을 만든 사람이 위자료를 내는 게 상식이죠. 이제 와서 뒤집을 게 따로 있지. 위자료 양육비 약속대로 주세요 라고 하자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니까. 남편도 위자료까지 덤터기 썼다고 말했잖아 라고 악을 썼다. 전 남편까지 거들면서 너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였어? 정말 실망이다. 내가 갈치라도 하는 듯한 말투. 누가 들으면 내가 삥이라도 뜯는 줄? 너무 열받아서 한진자 씨가 직필로 작성한 각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분명히 직접 사인하셨죠? 나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겠다라는 말을 믿고 이혼한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겠다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도 불사할 겁니다 라고 하자 남편이 나는 이런 각서가 있는지 까맣게 몰랐어. 나도 마찬가지야. 진자 씨가 위자료, 양육비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이혼할 결심을 한 거라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라며 한진자 씨에게 성질을 냈다. 가만히 있을 한진자가 아닌지라 당신도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잖아 라고 받아치면서 두 사람은 시끄럽게 말싸움을 시작했다.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나가라고 하자 전 남편이 나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나한테는 역시 남자와 너밖에 없어. 부탁이야. 다 용서하고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그때 거실에 있던 아빠가 나오시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치워. 네가 뭔데? 누구 좋으라고 너랑 재결합해? 우리 조아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라고 호통치면서 두 사람을 밖으로 내쫓았다. 그 후 나는 변호사를 통해서 남편과 한진자 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청구했다. 전 남편은 시댁에서 손절당하고 쫓겨난 후 한진자 씨와 같이 살고 있는 모양인데
두 사람은 이혼한 전 배우자들에게 청구받은 위자료를 갚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이 중노동 중이라고 한다. 한진자 씨는 이혼하면서 남편분이 아이의 친권을 가졌다. 자식도 잃고 돈도 없고 빈곤층이 되어버린 게 다 왕재수 탓인 양 짜증과 분노를 전부 왕재수에게 풀었고 그걸 그냥 받아줄 왕재수가 아닌지라 두 사람은 하루가 멀다고 싸움만 했다. 더러는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있었다고 한다. 전 남편은 사는 게 지옥같이 느껴졌는지 딸아이가 보고 싶다며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곤 했다. 하지만 딸아이가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둘의 면회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는 싱글 마더가 되고 친정에서 육아에 도움받으면서 무사히 직장을 구했다. 어린이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 딸아이가 좀 더 자라면 풀타임으로 전향해서 열릴 맘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전 시부모님과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같이 살 때와 변함없이 딸아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 전 남편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전 시부모님과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딸아이의 행복이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딸아이를 사랑하고 딸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만 하리라 다짐해본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 이름은 이진수. 아내 한진자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와 나는 올해 결혼 5년째를 맞이했고 나는 올해 30살이 되었다. 아내는 엉뚱한 점이 매력이었고 나는 결혼 후에도 퇴근하고 집에 가는 게 즐거운 남자였다.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항상 곧바로 집으로 가는 편이었다. 나는 우리 부부가 평생 이렇게 인꼬부부로 지내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결혼 5주년을 기념해서 둘이서 여행을 다녀온 후부터였다. 내가 여행지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연발하자 아내가 "그렇게 맛있어? 그럼 내가 요리를 더 맛있게 해야겠다" 라면서 각오를 다지듯이 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내는 "나 진짜 요리교실 다닐까봐" 라고 말했다.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구나 하고 감동한 나는 요리교실에 등록하는 걸 적극 밀어줬다. 전업주부인 아내는 매주 요리교실에 가는 걸 아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엔 교실에서 배워온 요리를 집에서도 만들어서 먹게 해줬는데 2달 정도가 지나자 열기가 식었는지 집에서 특별 메뉴를 만드는 일도 점점 사라졌다. 음식에 대한 열기는 식었지만 요리교실이 있는 날은 아침부터 꽃단장에 열중이랄까. 예전보다 더 여자답게 꾸미는 것 같았다. 전에 없는 아내의 모습에 약간의 불안감이 스쳤지만 아내가 나를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지켜만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외근을 나왔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적당한 식당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대낮부터 러브호텔로 들어가는 남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호텔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가 주변을 훑어보면서 경계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했다. 그 여자는 바로 내 아내였다. 아내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젊은 여성 취향의 원피스에 온통 치장을 하고 나온 모습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증거를 남겨뒀고 이 일을 아내에게 따지기로 했다. 저녁 때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평소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맞이했다. "왔어요"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대답 대신 낮에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남자 누구야?" 라고 묻자 아내는 이거 나 아닌데? 나랑 닮은 여자 아니야? 라고 했다. "누가 봐도 당신이 틀림없어. 이 남자 누군지 말해" 라고 다시 물었지만 모른다고 하면서 버텼다. 말하기 싫으면 됐다. 어차피 흥신소에 의뢰하면 이놈 신상 터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하자
한동안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다가 미안해 여보 라고 인정. 자세히 말하라고 하자 요리교실에서 알게 된 남자와 불륜을 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나는 물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만약 불륜남과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큰맘 먹고 눈 감아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내의 발언은 나를 더욱 멘붕에 빠지게 했다. 불륜남하고 당장 헤어져! 라고 내가 말하자 아내는 그렇게는 못해! 라며 거절했다. 너무 놀라서 뭐? 라고 되묻자 나 그 남자한테 진심이야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아내의 대답을 듣고 나니 깔끔하게 마음 정리가 됐다. 용서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고 사인을 끝낸 이혼 서류만 덜렁 놓여 있었다. 어느새 짐까지 다 챙겨서 나갔는지 아내의 짐이 보이지 않았다. 서둘러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도 해지한 상태였다. 이젠 연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아내를 일단은 찾아다녔다. 하지만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다. 아내가 사라지고 3일 후 요리교실에 가봤다. 요리교실 강사에게 사연을 모두 얘기하자 우리 교실에 다니는 수강생들끼리 불륜이라고요? 라며 꽤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강사는 나한테 머리까지 숙여 사과했고 보상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요리교실 무료 수강권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내 상황이 편하게 요리를 배울 처지가 아니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왔다.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내는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었고 2달 후에 나 혼자서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한동안은 넋이 나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나는 무언가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때 문득 요리교실 강사분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졸지에 아내 없이 혼자 살게 되면서 정크푸드에 의존해왔던 나는 이참에 요리라도 배워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쉬는 날 다시 요리교실을 찾아갔더니 강사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 뒤로 쉬는 날마다 요리교실에 다니게 됐고 요리하는 즐거움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점점 흥미를 키워나갔다. 요리교실에 완전히 적응을 마쳤을 무렵 평소처럼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 교실 밖에서 계속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 찾는 사람이 있는 건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다. 내가 수업을 마치고 나갔을 때도 같은 자세로 있는 게 신경이 쓰여서 말을 걸었다. 무슨 일이시죠? 누구 찾는 사람 있으세요? 라고 묻자 오빠가 예전에 여길 다녔었거든요. 지금 실종된 상태라 혹시나 하고 한번 와봤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여자의 오빠가 아내의 불륜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오빠라는 분이 불륜이 발각된 후 실종되지 않았나요? 라고 돌직구를 던지자 그걸 어떻게... 라며 여자가 놀랐다. 내가 바로 당신 오빠와 불륜을 한 여자의 전 남편이에요. 라고 말하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를 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곁눈질하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일단 장소를 근처 카페로 옮겨 침착하게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지혜라고 했다. 오빠가 실종된 후 신변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전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했다. 나도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지만 두 사람은 불륜 끝에 사랑의 도피를 한 모양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아내가 실종된 후 잠시나마 괴로워했던 나 자신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지혜 씨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전 아내를 찾는 걸 이미 포기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일은 없었지만 지혜 씨는 작은 정보라도 알게 되면 바로 알려줬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나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지혜에게 점점 끌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 지혜를 여자로 보기 시작했을 무렵 뜻밖에도 지혜가 먼저 사귀자는 고백을 해왔다. 지혜는 자기가 먼저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우리들의 진지한 만남이 시작됐다. 우리의 만남은 순조로웠고 1년 후에는 지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기로 했다. 지혜 부모님은 나를 보자마자
얘기 들었어요. 우리 아들놈이 라고 어려운 말을 먼저 꺼내면서 사과하셨다. 내가 그건 이미 과거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는 얼굴을 보이자 경직됐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변했다. 지혜의 아버지는 이 지역에서는 유명한 건축회사를 경영하고 계셨고 장남이 실종되는 바람에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내 후계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반년 후 지혜와 결혼을 약속했고 지혜 부모님을 다시 찾아뵀을 때의 일이다. 미래의 장인 장모님은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기뻐하셨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주셨다. 반주를 곁들여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전 아내와 불륜남, 즉 지혜의 오빠와 전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다. 물론 그 다음 순간은 나를 알아보고 동공지진이 일어났다. 전 아내는 임신 중인지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나를 보더니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물었고 불륜남은 그딴 건 나중에 따져. 중요한 건 아버지! 저 다시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후계자도 저 말고는 없잖아요. 라고 소리쳤다. 불륜남은 무작정 도망은 쳤지만 막상 제대로 된 일자리도 못 구했고 안정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 아내가 임신을 하자 살 길이 막막해진 나머지 이제 와서 부모님께 손을 내밀러 찾아온 거였다. 나 당장 내일부터 출근할 테니까 다음 달부터 전하고 똑같이 월급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불륜남에게 장인이 후계자라면 이미 정해줬다. 네가 한 발 늦었어 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지금 당장 대답하라는 건 아니고 자네가 후계자가 될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야 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도 이미 결심을 굳힌 지 오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불륜남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난 어쩌라고? 내 마누라가 지금 임신 중인 거 안 보여? 내가 무직이면 아버지 손주는 어쩌라고요? 라며 발끈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혜가 이게 다 자업자득이야. 두 사람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해 라고 하자 마지막으로 장모가 두 번 다시 이 집에 오지 마라. 여보, 현관 열쇠 바꿔야겠어요 라고 마무리를 지으셨다. 할 말을 잃은 불륜남과 전 아내는 어깨가 축 처져서 집에서 나갔다. 그 후 두 사람은 어디도 갈 곳 없이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은 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일뿐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생활고로 결국 파국을 맞았다고 한다. 전 아내는 미혼모가 되었다. 나는 지혜와 결혼한 후 장인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결혼 1년 후 아내가 임신을 했고 가족이 늘어나고 행복도 커져갔다. 지금의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있도록 아내와 아이, 장인 장모님을 앞으로도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다짐을 다져본다. 나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자기 반강제로 결정되었다. 물론 남편에게 내 의견을 말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남편의 결정대로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당시엔 우리 사이에 아직 아기가 없었지만 둘 다 일을 하고 있어서 둘의 월급을 합치면 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는데 우리 집으로 모시자마자 시어머니가 돈 관리는 전적으로 당신이 할 테니까 월급 통장을 넘기라고 하셨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네가 갖고 있으면 낭비만 하니까 엄마한테 드리면 되잖아. 타박만 당하고 통장은 뺏기고 말았다.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야근까지 해가며 죽도록 일했는데 월급날이 되어도 내 손엔 10원 한 장 들어오지 않았다. 내 돈을 전부 시어머니가 가져가서 본인만 친구와 외식을 하러 가거나 새 옷을 사곤 했다. 그러고서 보름도 지나기 전에 돈을 다 쓰고 나에겐 네 월급이 쥐꼬리만 하니까 살림이 팍팍 하잖니? 야근을 더 하든지 일을 하나 더 하든지 해! 그렇게 요구했다. 그전까진 남편 월급도 내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나와 통장을 공유하지 않게 되었고 식비는 주는구나 했더니 겨우 10만 원을 보내곤
알아서 하라고 했대. 못하면 다 내 탓으로 돌리면서 반찬 가짓수가 적다느니 아내 자격이 없다느니 하며 욕을 퍼부었대.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나만 빼고 셋이 장어를 먹으러 가거나 초밥을 먹으러 가기도 했대.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 불륜녀는 남편 회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어린 신입이었대. 내가 시부모를 모시며 얼마나 고생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월급은 마음대로 써제끼더니 결국 바람까지 피웠다는 사실에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대. 그러자 남편은 나와 헤어지면 젊은 여자와 떳떳하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의기양양하게 서류에 사인했대. 그리고 시부모는 남편이 만나는 그 여자가 어딘가에 땅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도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너 같은 건 얼른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아들은 이제 부잣집 아가씨랑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라고 하더니 남편도 그래, 너같이 낡아빠진 여자는 이제 필요 없어. 이젠 내 앞엔 행복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거든. 한마디 거들었다. 남편의 말대로 내가 낡고 지칠 때까지 날 이용한 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서 복수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걸로 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이혼 서류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나왔다. 물론 시모 손에서 통장도 되찾았다. 남편과 불륜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남편은 기분이 들뜬 상태라 그랬는지 바로 보내줬고 이런 푼돈으론 난 아무 타격도 없어. 앞으로 난 제2의 인생을 살 거니까. 그렇게 떠들기도 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해서 회사 일에 매진했다.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야근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근태를 높게 평가받아서 팀장으로 승진까지 했다. 연봉도 크게 올랐고 난 점점 더 일에 몰두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나랑 헤어지고 행복해하던 사람이라 굳이 번호를 차단하거나 지우거나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었다. 남편은 할 얘기가 있어서 연락했다고 했다.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건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거절했지만 좀처럼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까지 찾아오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들어보기로 했다. 그리고 개별룸이 있는 카페로 갔는데 그곳엔 놀랍게도 전 시부모도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잘 지냈냐며 아무렇지도 않게 친한 척 말을 건넸다. 짜증이 나면서도 얼른 용건만 듣고 가자는 생각에 용건이 뭐냐고 물었다. 그러자 어처구니 없는 말이 날아왔다. 뭐 너도 네가 아무 쓸모 없었다는 걸 슬슬 깨달았을 것 같아서 말이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 전 시아버지의 말에 너무 놀란 나머지 뭐야? 하고 꽥 소리를 질렀는데 계속해서 전 남편도 나랑 다시 합치게 돼서 좋지? 그래서 말인데 재혼하기로 하면 내가 준 위자료도 무효인 거니까 다시 돌려줄 거지? 너같이 아무 쓸모없는 애를 우리 집안에 다시 받아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심하게 이기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져서 난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버렸다. 셋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러 왔나 했더니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답해줬다. 그러자 전 시아버지가 테이블을 쾅 내리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고 따졌다. 그래서 난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가르쳐주기로 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에겐 이미 세계 최고의 남편이 있거든요. 뭐라고? 내 말을 듣자마자 세 사람 모두 무슨 소리냐며 대체 누구냐며 시끄럽게 따져 물었다. 무슨 소리라든 전 남편과 난 법적으로 깔끔하게 이혼한 상태이고 전혀 이상할 건 없는 일이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미친 듯이 화를 냈다. 전 남편이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가 제대로 된 놈일 리가 없다며 욕하길래 당당하게 현 남편 얘기를 해줬다. 사실 전 남편과 헤어지고 일만 하고 살고 있었는데 고객사로 대기업과 함께 일하게 되면서 마음이 잘 맞는 담당자를 만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자는 고백을 받았는데 난 돌싱이기도 하고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다고 했더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진 않다며 일단 만나보고 생각해달라고 했대. 그런데 바로 성실하고 멋진 사람이란 걸 알게 됐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내가 직접 말했대.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만나 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그 대기업의 후계자였고 일부러 어머니 성으로 바꾸고 입사해서 경영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대. 그리고 결혼하면서 회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귀여운 아기도 태어났대. 속도 위반을 하는 바람에 서둘러 결혼하게 됐지만 말이다. 그 얘기를 들은 전 시댁 사람들은 입이 떡 벌어졌대. 그럼 지금은 사모님이 됐다는 거야? 사모라고 해봤자 대단할 건 없지만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야. 전 시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얘기가 다르지 않냐며 언성을 높였대. 세 사람 얘기를 듣다가 알게 됐는데 그 불륜녀에게 버림받은 남편은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고 사치하며 살던 세 사람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살다가 빚더미에 앉은 것 같았다. 그래서 나와 다시 합친다면 수입도 늘고 위자료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리고 어차피 난 혼자서 쓸쓸하게 일만 하며 살고 있을 테니까 자기가 다시 합치자고 말하면 쉽게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다. 어떡할 거야? 이제 우리 빚은 누가 갚아? 하고 자기 아들을 탓하는 전 시어머니. 전 남편이 자꾸 거짓말이라고 해서 핸드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보여줬더니 말문이 막힌 모양이다. 이제 알겠니? 너랑 다시 합칠 일은 세상이 뒤집어져도 없을 거란 거. 그래서 이제 얘기 끝났으면 난 갈게. 하고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나중에 전 시댁 사람들 얘기를 지인에게 들었는데 빚을 갚아줄 나의 수입도 위자료도 없던 일이 되면서 집을 날리고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게다가 전 남편은 불경기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직장까지 잃었는데 부모는 부모대로 모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매일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바쁘다고 한다. 아주 쌤통이다. 지난달에 남동생이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상견례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모두가 쉬는 황금 연휴가 제일 좋겠다며 날짜도 이미 정한 다음에 우리 일정은 묻지도 않고 그냥 통보했다. 어? 우리랑 상의도 없이? 연휴니까 우리도 매년 쉬는 기간이긴 한데 부모님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를 만들고 싶진 않았으니까 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배달 음식을 주문해서 결혼 상대의 본가에서 식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대의 본가는 이곳에서 KTX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곳이라서 식사 준비와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남동생의 말을 듣고 난 부모님과 이미 얘기해서 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 일은 연휴에도 쉬지 않는 업계여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반차를 썼다.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는 남동생은 나에게 무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상견례 당일 일을 마무리 짓고 바로 KTX에 탔다. 그리고 목적지의 역에서 부모님과 합류해서 약혼녀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집 밖에서 남동생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약혼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더니 나를 보자마자 뭐야? 무슨 누나까지 왔어? 초대도 안 했는데? 이런 반응을 보여서 경악했다. 일부러 반차까지 내면서 KTX를 타고 왔는데 오자마자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동생은 약혼녀가 한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무슨 말이 그래? 우리 누나가 일부러 휴가까지 내고 와줬잖아. 라고 말했다. 알게 뭐야. 우리 부모님만 오시는 줄 알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오냐고. 네가 오라고 한 거 아니지? 상대의 부모님은 당신들의 딸이 하는 말을 듣고 곤란한 기색이다. 그런 반응을 보고 든 생각은 아마 내가 바쁘니까 못 올 거란 얘기를 들은 것 같았다. 동생과 약혼녀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고 그쪽 부모님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어리둥절해했다. 오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카오스가 펼쳐졌다. 이건 나중에 들은 변명인데 약혼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한다. 너와 동생은 비교적 사이가 좋은 남매다. 어렸을 때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 대신 내가 남동생을 돌보곤 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1년에 몇 번씩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하러 가곤 한다. 그래봤자 어버이의 날이나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려고 만나는 거지만 약혼녀는 그런 날 질투했던 모양인지 날 손봐주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누나라지만 남동생이 여자한테 다정하게 대하는 거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싫었던 거겠지. 그렇다고 우리가 죽고 못 사는 남매도 아니고 동생도 나도 서로보단 당연히 애인이 더 좋은데 말이다. 하지만 동생은 이번에 자기 누나가 출근해야 하는데도 급하게 일부러 반차까지 쓰고 왔는데 처음부터 대뜸 그런 말을 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에 화가 난 거였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미 온 사람을 내칠 수는 없으니까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긴 했다. 물론 음식은 1인분 부족했다. 지금 1인분만 추가할 수 없냐고 가게에 전화해봤지만 황금 연휴라 너무 바빠서 대응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막상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의자도 부족해서 우리 가족은 다들 당황스러워했다. 나도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서 있을 테니까 식사들 하시라고 했더니 남동생이 일부러 여기까지 와줬는데 그럴 순 없다며 자기가 서 있겠다고 했다. 그 모습을 보고 열받았는지 뭐야? 지금 불쌍한 척하면서 동생한테 우쭈쭈 받고 싶은 거야? 진짜 불쌍한 사람이네. 딱히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그보다 그쪽이 착각하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부족한 것 같아서 당사자가 아닌 내가 서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쪽한테 와달라고 한 적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집에 가든가.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라고 하더니 갑자기 약혼녀가 나에게 컵에 든 물을 힘껏 끼얹었지만 흠뻑 젖은 건 내 앞을 막아선 동생이었다. 누나를 왜 감싸는 거야? 자기가 서 있겠다는데 그냥 서 있게 두면 되잖아. 이제 우리 결혼식 얘기할 건데 저 여자는 아무 상관없잖아. 이제 가라고 해. 그 말을 듣고 남동생은 물론이고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온 딸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도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약혼녀의 부모는 서로 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라며 계속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이 이런 상황에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더 따지지 않고 자리를 떴다. 물론 남동생도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약혼녀는 동생한테 매달리며 왜 너까지 가려고 해? 저 여자만 가면 되잖아.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해야 되는데. 애원했지만 동생은 더럽다는 듯한 눈빛으로 약혼녀를 뿌리치고 나왔다. KTX 안에선 다들 침묵했지만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남동생은 대역죄인 모드에 들어갔다. 부모님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며 설득했다. 나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설득할 기분도 아니었고 매우 피곤했다. 연휴 초반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그 후로 연휴 내내 전 약혼녀는 말도 없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전화를 해댔다. 약혼녀의 부모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왜 헤어져야 하냐며 잘못한 건 소란을 일으킨 나라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그 하소연을 듣고 부모님과 동생은 더 화가 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고 생각하는 거냐며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약혼녀를 크게 나무랐다고 한다. 약혼녀가 미친 듯이 전화를 해댄 이유는 남동생이 결혼은 없던 얘기로 하고 싶다고 했기 때문이라나. 나에겐 부재중 음성 메시지로 내가 오는 바람에 일을 다 망쳤으니까 책임지고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둥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대로 동생한테 들려줬더니 바로 전 약혼녀에게 전화해서 불같이 화를 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동생의 약혼녀를 만났지만 그런 비상식적인 사람하고 잘도 결혼까지 생각했구나 싶어서 동생한테 살짝 정이 떨어졌다. 뭐 동생 말로는 약혼녀가 자기를 더 좋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나라도 동생하고 친한 사람은 손절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겠지. 약혼녀는 어떻게든 동생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었는지 본가 현관 앞에서 통곡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민폐 행위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등 부모님도 동생도 인생 최악의 연휴를 보냈다고 한다. 남동생은 일단 그날 식사 자리에서 자기 가족인 나에게 폭언을 퍼부었을 때 이미 결혼을 다시 생각하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용서해주자는 마음이었지만 나에게 물을 끼얹었을 땐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난 그곳에서 돌아온 뒤 출근하고 야근하느라 그 꼴을 못 봤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었지만 발에 달린 남동생의 눈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다. 하나뿐인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땐 기뻤지만 그 뒤로는 사과하는 모습만 봤다. 어쨌든 결국 동생의 결혼은 없던 일이 됐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동생이 혼자 그쪽 부모를 찾아가서 이번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달라며 부탁하고 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식장 같은 건 정하지도 않은 단계였지만 우리를 거기까지 불러놓고는 비상식적인 태도로 대하고 폭탄 전화에 집에 찾아오기까지 했으니 그런 언행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냈다고 한다. 나중에 동생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그 돈으로 내가 계속 갖고 싶어하던 명품백을 선물해 주었다. 전 약혼녀의 부모는 다 네 탓이라며 약혼녀를 호되게 야단치고 식사 자리에 썼던 비용도 전부 물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돈이 부족했는지 하던 일에 더해서 투잡까지 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던 모양이던데 자업자득이지 뭐. 그래도 결혼까지 가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다. 이번에 우연히 내가 식사 자리에 갔으니까 너무 늦기 전에 알게 됐지만 결혼한 다음에 알게 됐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불쾌한 식사 자리였지만 늦지 않게 그 약혼녀가 진상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엔 파혼하게 됐지만 마음 따뜻한 동생에겐 분명 언젠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내 이름은 김대식, 부모님과 남동생 김무식, 그렇게 4인 가족이다. 나와 동생은 13살이나 차이가 난다. 부모님은 남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남동생을 심하게 편애했고 나는 안중에도 없었다. 당시 중학생이던 난 진학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었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동생도 태어났는데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화만 내고 나에겐 전혀 투자해주지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되어 친구들은 입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넌 고등학교 안 가도 되니까 일해. 라고 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건 괴로웠지만 부모님이 돈을 대주지 않겠다고 하니 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를 해서 토목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남동생만 편애했고 날 마주치기라도 하면 더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오지 마. 돈만 놓고 나가. 폭언을 일삼았다. 게다가 부모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밥도 안 주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거실 출입까지 금지당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남동생도 날 이 바보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 난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5년 정도 그런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가방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방 안을 확인했더니 지갑 위치가 달라져 있었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지갑을 열어보자 안에 있던 현금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거실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가족을 의심하다니 이런 몹쓸 놈. 날 혼내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 그리고 그때까지 TV에 푹 빠져있던 남동생이 곤란해 보이는 얼굴로 거실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 순간 돈을 훔쳐간 사람이 남동생이라는 걸 눈치챘다. 아무리 건방진 남동생이라고 해도 도둑질이나 하는 인간이 되길 바라진 않았기 때문에 그날 밤 몰래 남동생 방으로 가서 추궁하기로 했다. 솔직하게 말해. 네가 내 돈 훔쳐갔지? 내가 그렇게 묻자 동생은 안 훔쳤어. 엄마 아빠한테 네가 의심했다고 이를 거야. 소리를 빽 지르더니 뛰쳐나갔다. 돈을 훔친 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동생을 보고 난 충격을 받았다. 동생의 고자질 때문에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냈다. 아직 초등학생인 동생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소리 지르며 내 짐을 밖으로 마구 던졌다. 그리고 100만 원 송금은 잊지 말고 똑바로 보내! 막말을 내뱉으며 날 밖으로 쫓아내고 현관문을 잠갔다. 이렇게 21살에 집을 나오게 된 난 갈 곳이 없어서 회사 사장님 댁으로 찾아갔다.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하자 살 곳을 정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다. 사장님은 내 얘기를 듣고
자기 친아들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부모는 듣도 보도 못했어. 하고 크게 분노하셨대. 그리고 이제 돈은 보내지 마. 라고 하셨지만 나에겐 생활비 송금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었대. 내가 막 일하기 시작했을 무렵 아빠가 날 불러서 큰 빚을 졌다고 고백했대. 아빠는 일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매일 도박만 하러 다녔대. 빚은 1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었대. 그것도 모자랐는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대. 신용불량자 되기 싫으면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는 말을 들었으니 어쩔 수 없이 돈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었대. 얼마 후 난 사장님 댁 근처에 월세집을 구하고 자취 생활을 시작했대. 가족과 함께 사는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난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루하루를 즐겁고 알차게 보내게 되었대. 자유롭게 집에 친구도 초대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생겼대. 여자친구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된 나는 집에 돈을 보내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을 지금보다 늘리고 싶었대. 그런 고민을 사장님께 상담했더니 나에게 독립해서 나가라고 조언해 주셨대. 사장님은 이제 막 중학교를 졸업한 널 지금까지 내가 직접 키웠어. 너라면 독립해서 나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야. 날 격려해 주셨대. 게다가 사장님은 내가 회사를 차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셨고 그런 도움 덕분에 난 24살에 토목회사의 사장이 되었대. 한동안은 익숙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매일 밥 먹듯이 야근하느라 힘들었지만 1년이 지났을 때쯤엔 일도 손에 익고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대.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집에서 쫓겨난 뒤로 연락 한 번 없던 가족이 갑자기 회사로 찾아왔대.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거침없이 들어오더니 아빠가 넌 회사를 차렸는데 왜 보고도 안 해? 수입이 늘었으면 돈도 더 많이 보내야지. 벌컥 화를 냈대. 이어서 엄마가 장남이니까 동생 고등학교 학비는 네가 내야지 라고 하더니 동생도 그래 이 바보야 큰 소리치며 책상을 발로 찼대. 지금까지 돈을 보내줬다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내가 사장이 됐단 소식을 듣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 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었대. 그 순간 난 10년간 참아왔던 불만이 폭발했고 속마음을 쏟아내기로 했대. 적당히 좀 해! 하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엄마는 지금까지 길러준 부모한테 이게 지금 무슨 태도야? 격분했대. 내가 날 언제 키워줬는데? 매달 100만 원씩 보내준 게 누군데? 반격했더니 그럼 푼돈으로 어디서 큰 소리를 쳐! 라고 일축했대. 그 말을 들은 순간 지금까지 피땀 흘리며 일한 돈을 송금하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부러졌대. 이제 돈 안 보낼 거야 라고 통보했더니 아빠가 빚 안 갚으면 너 신용불량자 되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고? 라고 묻길래 사실 내 명의로 받은 대출 따윈 없다는 건 이미 안다고 말해줬대. 실은 얼마 전에 차를 바꾸려고 차 전시장에 갔을 때 대출을 끼고 사고 싶어서 이미 있는 대출에 관해서 딜러에게 상담했더니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자기한테 대출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해주었대. 바로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알아본 결과 내 명의로 받은 대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계속 돈을 받으려고 아빠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당황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가족을 이런 식으로 쉽게 버리면 안 되지. 더 많이 보내줄 필요는 없으니까 적어도 매달 주던 만큼만은 계속 보내줘. 하고 애원했대. 이제 돈은 안 보내. 한 번 더 강조했더니 엄마가 동생이 고등학교 중퇴해도 괜찮단 거야? 라고 하길래 난 더 이상 당신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당장 여기서 나가고 다신 오지 마. 하고 회사에서 쫓아냈대. 그때부터 난 집에 돈을 보내지 않았대. 그러자 며칠 후 아빠가 다시 회사로 찾아와서는 도박하느라 진 빚에 관해서는 가족들은 모르니까 내가 돈을 안 보내주면 곤란하다고 사정했대. 내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제 여기 오지 마. 딱 잘라 말했더니 아빠가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했대.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민폐니까 또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경고하고 돌려보냈더니 아빠는 더 이상 회사로 찾아오진 않았대.
그리고 내가 생활비를 보내지 않자 학비를 내지 못하게 된 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했대. 물론 아빠도 빚 변제가 늦어지면서 가족에게 다 들통났고 엄마한테 크게 혼나면서 부부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대. 부모님은 매일 피 터지게 일했지만 동생은 일도 안 하고 도둑질만 해대다가 몇 번이나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내 돈을 훔쳤을 때 나중에 커서 소도둑되는 건 아닌지 걱정했는데 내 예상이 적중한 것 같다.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세 사람은 매일 미친 듯이 싸우면서 함께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한다. 내 얘기를 하자면 집에 돈을 보내지 않게 되고 홀가분해졌을 때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결혼하게 되었다. 상견례 자리엔 당연히 우리 가족은 부르지 않았고 사장님께 부탁해서 가족 대신 오시도록 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고 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 그런 장인 장모님과 아내를 앞으로도 소중히 여기며 가까운 미래엔 아이도 낳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앞으론 부모님과 동생은 있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진심으로 바라는 나였다. 내 이름은 정인아.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로부터의 신종 갑질이랄까? 우리 집은 시댁하고 차로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끔씩 시아버지한테서 같이 밥이나 먹자는 연락이 온다. 그럴 때면 남편과 나는 시댁에 가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시어머니가 나를 병풍 취급한다. 이거 식탁으로 가져갈까요? 분명히 내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 들은 것처럼 굴었다. 넷이 한자리에 있을 때는 내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화제를 꺼내서 얘기한다거나 내가 말할 기회를 차단한다. 시어머니가 왜 이러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고 미움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처였다. 그렇다고 시아버지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남편한테 얘기했다가 괜히 문제가 더 커질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시아버지는 우리를 주기적으로 시댁으로 불렀고 남편은 흔쾌히 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시당하는 시간을 혼자서 견뎌야 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평상시처럼 우리를 집으로 불렀고 남편과 둘이서 저녁을 먹으러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트러블이 생겼다면서 회사에 와줄 수 있겠냐는 연락이 왔다. 그러자 남편은 일단 회사 문제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을래? 라고 말했다. 솔직히 아예 못 간다고 연락하면 딱 좋겠다 싶었다. 시아버지도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지금 시간이면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어야 했다. 당연히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남편은 허둥지둥 회사로 향했고 결국 혼자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내가 혼자서 온 걸 보더니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표정이 일그러졌고 쌩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한숨을 쉬면서 안으로 따라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혼자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뭐 할까요? 라고 물어도 역시나 시어머니한테 패싱당했다. 그렇다고 정승처럼 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럼 설거지라도 할까? 하고 소매를 걷었는데 시어머니가 오더니 내 몸을 퍽 하고 밀어버렸다. 시어머니가 거구의 체격으로 작정하고 미는데 버틸 재간이 없었고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다리를 3개 부딪혔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요리를 만들었다. 그때 마침 시아버지가 들어오셨고 나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한테 진심으로 아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알았다. 얼마 후 남편도 오고 식사를 하면서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눈치채지 않게 교묘히 나를 무시했다. 오늘 일은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고 집에 온 후 남편한테 꼭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 무슨 일 있어? 지금까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을 남편에게 오늘 다친 다리를 보여줬다.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다리가 부었잖아. 그게 사실은 어머님이 나를 밀쳐서. 진상을 말하자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란 얼굴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분히 말하는 동안 끝까지 다 들어줬다.
남편이 없는 곳에서 내가 줄곧 무시당해왔던 일들과 오늘은 갑자기 와서 밀쳐내는 바람에 테이블에 다리를 부딪혔지만 걱정은커녕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다고 말해줬다. 남편은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나누었던 대화 중에 내가 옆에 있지만 시어머니와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어머니한테 따지러 가야겠다며 흥분했지만 그런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간단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 만무했다. 남편이 이 일은 시아버지한테도 다 말해서 시어머니가 다시는 이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이고 내 말을 다 믿어줄지 아닐지는 모르는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보게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남편은 그러면 내가 또 상처받는 일이 한 번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라며 반대했지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다. 역시나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내 말만 듣고는 판단할 수 없다고도 하셨다.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평소처럼 식사나 같이 하자고 나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셨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병풍 취급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내가 설거지는 제가 해도 되죠? 랩은 어디에 두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하고 무시했다. 상을 다 차린 후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은 후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끼어들 수도 없는 예전에 셋이서 여행 다녔던 얘기를 화제로 꺼내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마침내 그런 얘기 말고 어머니가 진짜 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나 무시하셨죠? 아니, 그동안 줄곧 그래온 거 맞죠? 의도적으로. 나도 아버지도 오늘 계속 지켜봤어요. 사람이 말하는데 한 번도 대꾸를 안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라고 치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허를 찔린 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남편에 이어서 시아버지도 나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내가 오늘 본 바로도 이나가 말을 거는데도 일부러 못 들은 척했어. 그리고 지난번에는 당신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던데.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뚫어주게 노려봤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노려봐서 뭘 어쩌시려고요.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면서 너랑 네 아버지가 별것도 아닌 쟤만 챙기고 떠봤더니까 안 입고 와서 그랬다 왜? 내 눈에는 제가 내숭 떠는 게 다 보여. 너 저 딴 애랑 빨리 이혼하길 바랬는데 너도 눈이 삐어갖고 헤어질 생각을 안 하니까 도프화가 나잖아. 그래서 무시 좀 했는데 그게 죄니? 라고 본심을 말했다. 한 번 말문이 트이자 시어머니의 입담은 멈출 줄을 몰랐다. 우선 내가 남편과 결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며 친척들이 하나같이 며느리 잘 얻었다고 칭찬할 때부터 이미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았다. 내 딴엔 주변 분들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인사 한번 하는 것도 공손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어렸을 때부터 남편이 친척 어른들한테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길래 결혼 후에도 뭐라도 챙겨주시는 친척 어른들께 당연히 감사의 인사를 한 거였고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나를 아들 뺏어간 여자,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 점수 따는데 도 같은 애로 여기고 미워한 거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나와 남편을 헤어지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다녔다. 그 소문은 친척 중 한 분이 남편에게 말해줘서 이미 들은 적이 있었다며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데 근원지가 시어머니였던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가짜 뉴스를 접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보면 몰라. 요즘 세상에 그런 애가 어디 있다고. 그딴 헛소문을 믿는 게 바보지. 라고 말을 옮기고 다니는 시어머니를 나무라는 분도 계셨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말해도 다른 사람 얘기 잘못 들은 거 아니냐며 솔깃해하는 사람조차 없어서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티나게 시집살이를 시키면 바로 들통이 날 테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병풍 취급이었고
그러면 내가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이 작전도 실패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참다 못해 나를 밀쳐버렸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는 내가 더 크게 다쳐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하고 시아버지한테 일러 바친 것만 봐도 그동안 내숭 떨었다는 게 다 밝혀진 거 아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을 듣고 남편도 시아버지도 격노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남편이 나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고 집에 와서는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며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했다. 시아버지도 남편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책임지고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헛소문은 시어머니가 퍼뜨린 가짜뉴스라고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하셨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완전히 무시당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모든 잘못은 시어머니에게 있고 며느리인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혀주셔서 나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셨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병풍 취급을 당한 줄로만 알았는데 심각한 명예훼손까지 당하고 있을 줄이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져 나갔다. 이번 일로 남편은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는 말까지 했고 시아버지도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셨다.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와 아예 손절을 하고 나니 차라리 후련한 기분이 들었대. 그 후에도 친척분들한테서 이런저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겠다며 위로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대. 또 이번 일로 시부모님들은 이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나한테 한 짓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대. 그 모습을 본 시아버지가 앞으로 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셨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전업주부였고 경제적인 면은 전적으로 시아버지한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순식간에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의 일은 내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만 머지않아 시어머니는 자기가 저지를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나는 남편과 둘이 살고 있는 이민아. 같은 직장 사내 커플이었던 우리는 내가 임신한 걸 계기로 결혼하게 됐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출산 후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둘이서 같이 결혼식 비용을 모으기 시작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있던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처음 보는 이름이 핸드폰 창에 떴다. 핸드폰 창에 또 연락해 보고 싶다고 알림이 뜬 걸 보고 나도 모르게 클릭을 했는데 왕재숙이라는 여자와 남편의 톡방에는 내 눈을 의심할 정도의 진한 대화 내용이 가득 현타가 왔다. 나는 이미 산달이 돼서 배가 남산만했고 언제 진통이 와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시기에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돌아다녔다니.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고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둘이서 같이 모으고 있던 결혼식 비용 저금 통장을 보고 다시 충격의 도가니 15,000원? 1,500만 원 정도 모아두었던 통장의 잔액이 15,000원으로 줄어들어 있었대. 멋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이것저것 다 참아가면서 열심히 모으고 있던 돈을 전부 불륜녀를 위해 쓰고 다닌 거였대. 용서 못해. 나는 곧장 흥신소를 찾아가 증거를 잡아달라고 했대. 의뢰인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편분은 불륜이 확실합니다. 흥신소에서 증거로 보여준 사진에는 여자와 손을 잡고 나란히 호텔로 들어가는 남편, 차 안에서 낯간지러운 행위를 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대. 다음날 평소처럼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나는 샤워하러 들어가는 척하면서 남편이 뭘 하는지 구석에서 몰래 지켜봤대. 남편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냈고 통화 내용이 들려왔대. 역시 우리 재숙이는 예뻐. 나는 곧장 남편한테 달려갔고 남편 손에서 핸드폰을 탈취, 화장실로 무조건 뛰었대. 뭐야! 그거 일이 돼! 화장실로 전진한 후 열쇠를 잠그자 큰일 났다 싶었는지 남편은 화장실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대.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당신하고 왕재숙이란 여자가 주고받은 라인 우연히 봤어.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버럭하면서 교양 없이 남의 핸드폰을 보냐, 프라이빗 침해다,
불륜도 내가 갑자기 임신해서 배 나온 아줌마가 되니까 그런 거라면서 걔 황당한 소리를 냈다. 나한테 불륜이라고 욕하기 전에 제발 거울로 네 꼴을 좀 봐. 배만 불러서 네가 지금 여자냐? 왜 나만 비난받아야 돼? 너는 그 꼬락서니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아이를 임신 중인 나한테 어떻게 저런 모욕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분노와 충격으로 심장이 가파르게 뛰기 시작했고 갑자기 배에 강한 통증이 느껴졌다. 쓰레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강한 통증을 느끼며 화장실 문을 열자 빛의 속도로 남편은 내 손에서 자기 핸드폰부터 뺏었다. 나 지금 데이터 다 삭제했어. 이제 이거 갖고 뭐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다. 병원 좀 진통 온 것 같아. 내가 왜? 병원을 가든 애를 낳든 네 알아서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더니 진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를 거들떠도 안 보고 아예 집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찾아서 근처에 살고 있는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 병원까지 데리고 가달라고 했다. 그날 나는 딸을 출산했다. 물론 남편은 출산할 때도 옆에 없었고 그 후에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도 오지 않았다. 남편이 병원에 얼굴도 비추지 않자 어떻게 애 아빠란 놈이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 라면서 부모님이 분노하셨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다. 세상에, 우선 저쪽 부모하고 얘기나 좀 해봅시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결심을 한 후 시부모님과 남편, 불륜녀에게 모두 연락했다. 제일 늦게 온 남편과 불륜녀 왕재숙은 이상하리만치 여유만만해 보였다. 남편의 태도 때문에 엄마 아빠의 분노지수가 급상승한 걸 알았지만 나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빠가 남편에게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라고 분개했다. 남편은 능글능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했다. 그 말에 더욱 화가 난 아빠가 사람이면 어떻게 진통이 온 아내를 내팽개쳐놓고 나가버릴 수가 있냐고 호통을 쳤지만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그게 진통이었어요? 제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라면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더욱 가관으로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우리 아들이 회사 일이 바빴다잖아요. 그리고 미나가 배가 아픈 건지 진통이 온 건지 확실히 안 하니까 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둘이 싸운 게 미나 얘가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면서요? 아니요, 바람을 피운 건 진상 씨예요. 난 바람 피운 적 없어. 증거 있어? 억지 부리지 마. 재숙이는 후배일 뿐이야. 남편은 자기 손으로 핸드폰에 있는 증거를 다 지웠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었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증거라면 처음 남편의 라인을 봤을 때부터 흥신소에 의뢰했었기 때문에 차고도 넘치게 가지고 있었다. 나는 증거들을 봉투에서 조용히 꺼냈다. 그럼 이건 다 뭘까요? 라고 하면서 증거 사진들을 모두에게 펼쳐 보였다. 이게 다 뭐야? 그만해! 내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나열하자 남편은 허둥대며 그것들을 치우려고 달려들었다. 미나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우리 친상이가 안쓰럽지도 않아? 안쓰러우세요? 진통이 왔다는데도 그냥 나가버렸어요. 나더러 혼자서 알아서 나으라고 하면서 진짜 안쓰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님 아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입을 다문 시부모. 알았어. 이번 일은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근데 미나 너는 계속 배만 나오고 다이어트도 안 하고 내가 한눈 파는 것도 당연하지 않아? 임산부가 배 나오는 게 문제가 되니? 배가 안 나오면 그게 비정상이지 멍청이야. 잘못한 걸로 치자고 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아? 나는 방 안에 몰래 설치해뒀던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 속에는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왕재숙을 집에 데리고 온 광경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거 프라이버시 침해야. 나 위자료 청구할 거야. 흥분한 남편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그만 못해. 정말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쳤고 둘이서 같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입니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너도 알잖아. 남편에게 카메라와 사진을 가리키면서 지불해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 젠장. 그쪽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라고 한 후 옆방에 있던 왕재숙의 남편을 등장시켰다. 흥신소를 통해 남편의 불륜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왕재숙도 결혼해서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따라서 미리 연락을 해두고 왕재숙의 남편도 이 자리에 참가하게 한 것이다. 자기 남편이 등장하자 왕재숙은 겁에 질려서 눈물부터 흘리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었다. 남편분은 왕재숙에게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와 이혼을 청구할 생각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니야! 이건 좀 오해가 있었어! 라면서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든 매달리려고 했지만 남편분은 무표정하고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나로서는 자기 남편한테 들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더 이상했다. 이 정도는 흥신소에 부탁하면 일도 아닌데 말이다. 아마 불륜을 하면서 너무 흥분한 탓에 이런 간단한 일도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 후 나와 남편의 이혼이 성립됐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매달 반드시 지불하도록 각서를 받았다. 물론 남편과 왕재숙은 나와 왕재숙 남편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전처럼 둘이서 몰래 만나는 스릴을 즐길 여유도 없어졌다. 일방적으로 남편 편을 들었던 시어머니에게 이혼 후에는 앞으로 두 분을 만날 일도 없고 제 딸도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자 당황한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면서 손녀를 못 만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시아버지는 아들 두둔만 하면서 며느리한테 모욕을 줬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며 시어머니를 야단쳤다. 시아버지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했다면 나도 생각을 달리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죽어도 시어머니와 내 딸을 만나게 하고 싶진 않다. 앞으로 남편은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전보다 더 힘들게 일하고 궁핍하게 살겠지만 그 정도 벌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이미호. 남편 그리고 5살 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이 대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지만 나도 내 일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뒤에도 화장품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는 본가 근처에 집을 지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가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은 고급 주택가에 있어서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맞벌이하는 집은 거의 우리 집밖에 없고 다른 엄마들은 대부분 전업주부다. 그래서 엄마끼리 점심 모임을 자주 하는 것 같았다. 일 때문에 바쁜 난 점심 모임에 참석하긴 어려웠고 어느새 엄마들 사이에서 소외되었다. 친해지고 싶어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계속 겉도는 상태로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60살 생일을 맞이해서 환갑 축하 겸 가족끼리 고급 초밥집에 가기로 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못 오고 부모님과 우리 아들 넷이 빌딩 한편에 자리한 초밥집으로 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낯익은 여성이 있었다. 그 사람은 유치원 엄마 모임을 주도하는 최강순 씨였다. 최강순 씨는 엄마들 사이에서 리더격인 사람인데 남편분이 초밥집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어머 이게 누구야? 맞벌이 부부 이미호 씨 아니야? 하고 말을 걸었다. 맞벌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날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긴 맞벌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무리해서 오는 그런 가게가 아니야. 뒤에 있는 어르신은 미호 씨 부모인가? 딱 봐도 없어 보이네. 독설을 남발했다. 사장인 남편분이 말려주길 바랬지만 남편분은 말리기는커녕 그녀 편에 서서 막말을 거들었다. 남편분이 가난한 사람한테 대접할 초밥은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다른 부유한 손님들께서 우리 가게 퀄리티를 의심하시면 곤란하거든요. 라고 하자 최강순 씨는 큰 소리로 웃었다. 애초에 우리 유치원에 왜 맞벌이 부부가 애를 보내는 거야? 돈 없으면 유치원 바꿔. 최강순 씨가 발악하자 그 남편도 그래 맞아. 유치원에서도 꺼주고 우리 가게에도 다시는 오지 마. 라며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아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여기서 나가라고? 당신들같이 비상식적인 부부는 살면서 처음 보네. 나갈 사람들은 당신들이야. 평소엔 온화한 아빠가 폭발했다. 아빠는 늘 가족이 최우선인 사람인데 엄마 생일에 이런 무시를 당했으니 화를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게 무슨 헛소리야. 라고 따져 묻는 그 남편에게
아빠가 이 빌딩 내 건물일세. 이제 이 가게 계약은 끝이야. 일주일 안으로 나가주게. 라고 통보하자 최강순 씨 부부는 입을 다물었다. 실은 아빠 집안은 유명한 지역 유지로 조상 대대로 소유해온 부동산과 토지가 많았다. 그래서 아빠는 발도 넓고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를 모욕했으니 가게를 잃어도 자업자득이란 말 말고는 해줄 말이 없었다. 처음엔 아빠의 말을 믿지 않던 최강순 씨 부부도 아빠가 명함을 건넨 순간 태도가 확 달라졌다. 그 남편은 갑자기 돌변하더니 지금 바로 초밥 데려가겠습니다. 얼른 이쪽으로 앉으세요. 라고 했지만 화가 난 아빠를 달래기엔 이미 늦어버렸다. 아빠는 최강순 씨 부부에게 2번 다시 이 가게에는 오지 않겠네. 딱 잘라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 남편이 쫓아나가서 잠시만요. 방금 있었던 일은 잊어주세요. 애원했지만 아빠는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리고 우리는 단골 레스토랑으로 가서 엄마의 환갑을 축하하기로 했다. 다음날 바로 아빠는 건물관리 회사에 연락해서 최강순 씨 부부 가게를 쫓아내는 걸로 얘기를 끝냈다고 했다. 그 일로 난 최강순 씨와 더 불편한 사이가 되었고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참관일에 휴가를 내고 유치원에 갔더니 최강순 씨가 이끄는 엄마들 무리가 내 얼굴을 보더니 수근수근 뭔가 떠들어대고 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건넸더니 최강순 씨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쏘아붙였다. 그러더니 큰 소리로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가짜 리뷰 퍼뜨려서 우리 남편 가게 문 닫게 만든 여자야 라고 떠들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라고 변명해봐도 엄마들은 못 믿겠다는 눈치였다. 많은 엄마들이 날 조급해. 더 이상 엮이지 말아요. 비난했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위탁년 반은 엄마 무리가 다가와서 최강순 씨에게 그 리뷰 쓴 사람 나야 라고 했다. 최강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네? 그 말만 반복하며 당황해했다. 그 엄마가 말하길 전에 최강순 씨 남편이 하는 초밥집에 갔을 때 우리가 당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 초밥은 없다는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리뷰 사이트에 본인이 들은 말을 그대로 써서 올렸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엄마들이 너도 나도 자기도 같은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고 최강순 씨는 난처해 보이는 얼굴로 변명을 거듭했다. 덕분에 난 누명을 벗었고 입장이 난처해진 최강순 씨는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을 한순간에 잃었다. 엄마들 사이에선 리더 행세를 하며 제멋대로 행동했던 그녀가 사실은 불편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았다. 최강순 씨는 한순간에 설 자리를 잃고 소외되었다. 게다가 최강순 씨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거지라고 놀리며 때리거나 친구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문제 행동을 반복했던 것까지 드러났다. 유치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최강순 씨 가족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빠 건물에서 쫓겨나고 새 가게를 구하려고 했지만 지역에서 유명한 아빠에게 신뢰를 범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연이어 계약을 거절당했고 가게를 구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 그동안 수입이 없으니 궁궐 같은 저택에 살던 최강순 씨 가족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원래 최강순 씨는 돈을 보고 지금 남편과 결혼했다고 한다. 생활이 궁핍해지자 최강순 씨는 망설이지 않고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왔다. 하지만 전업주부였던 최강순 씨는 경력에 공백도 있었고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조차 없었던 탓에 일을 구하지 못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죽도록 힘든 일이었다. 전 남편은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초밥집에서 알바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월급은 반 이상 줄어들어서 양육비도 겨우 1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돈이 궁해진 최강순 씨는 결국 남편과 다시 합치기로 결심했고 좁은 집에서 셋이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유치원도 바꾸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취를 감췄다. 소문으로는 최강순 씨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나. 그렇게 맞벌이를 한심하게 보던 사람이 자기도 그런 상황이 됐으니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아빠 말로는 많은 손님들과 아빠를 적으로 돌리면서 최강순 씨의 남편은 이젠 이 동네에선 가게를 할 수 없을 거라고 한다. 자업자득의 표본이다. 갑질하는 엄마가 없어지면서 나는 다른 엄마들과 어렵지 않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이젠 맞벌이 한다는 이유로 남을 무시하는 인간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 속이 뻥 뚫린 것 같다. 최강순 씨와 친하게 지내던 엄마들은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입을 모아 사실 자기들도 불편했다며 나에게 사과했다.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어이없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랫동안 볼 사람들이니까 잘 지내보려고 한다. 참고로 최강순 씨 부부의 가게가 있던 자리엔 새로운 고급 초밥집이 생겼다. 그 가게 사장님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아빠한테 들었다. 그래서 가족끼리 환갑 축하도 다시 할 겸 조만간 방문할 생각이다.